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는 상식이 지나가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이 알림이 와요. 뭐라고? 지난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했다. 맞아. 근데 그게 항상 예. 14시간을 넘습니다. 그렇구나.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 잘 때 빼고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정도 쓴다는 거는 사실은 전화통화 말고도 다른 기능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거 주로 많이 쓰세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고요. 유튜브, 또 내비게이션으로도 많이 내비게이션. 쓰고 뭐 네. 카톡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뭐 각종 OTT 하루 맞아요. 종일 보고 있으니까 네. 오늘도 봤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딸과 함께 많이 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네. 초고수분을 저희가 모셔볼까 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어.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 외모입니다. 와! 땡! 틀렸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죠.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 네. 자, 일단 이 게임이라는 뭐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예, 게임.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보죠, 저희. 이 게임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이제 통상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놀이, 뭐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요 말이 사실은 게임학자 입장에서 더 와닿는 건데, 이른바 이제 스트럭처드 플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규칙화된, 뭐 구조화된 놀이, 뭐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게임을 정의를 합니다. 교수님, 인간에게 게임이 필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게임이라는 용어가 일종의 이제 외래어이기도 하지만 우린 너무 익숙해서 이 게임이 한글인가? 이럴 정도까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유럽의 이제 언어권에서는 게임과 이른바 플레이, 그러니까 놀이라고 번역되는 게임과 놀이가 거의 혼재되어서 사용돼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이제 다소 게임 하면은 왠지 부정적인 뭔가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형태라 좀 안타까운데요. 왜 게임을 하고 왜 사람들한테 이제 게임이 필요한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심심타파. 이른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냥 뭐 go for it 이제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외로움의 동반자로서의 게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외롭다라는 건 거의 혼자 지나면서 고독감과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고독감이 깊어지면은 단절감 같은 걸 네. 느끼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연결해 주는데 게임의 중요성이 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감과 공감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보를 또 공유하게 되고, 정보를 얻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게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보상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뭐 P2이다 뭐다 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뭐 돈도 벌고 네. 보상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게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더욱 여기에서 이제 게임의 필요성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른바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익명성. 그렇죠. 이른바 익명성인데, 이 익명성이라는 거는
나의 본캐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부캐, 멀티 캐릭터로 우리가 분화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필요성과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이 게임은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의 어떤 현재에서의 고립되고 외롭고 이런 보잘것없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게임을 왜 했냐? 현실 도피. 현실 도피. 네, 그것도 고3 때 제일 많이 현실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인증된 결과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게임과 디지털 치료제.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 게임 중독을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WHO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게임을 장려하기 시작했는데요. 게임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플레이어 파트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는 중독 등의 문제를 만드는 질병이던 게임의 다양한 순기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WHO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모바일 게임 인데버 RX를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한 것인데요. 인데버 RX는 호버보드를 타고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게임으로 게임이 주는 재미에 고도의 집중력이 더해지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질병으로 불리던 게임이 치료제로 탈바꿈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게임도 장점이 많은 디지털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치료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치료 효과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 시험은 물론이고 허가 당국의 승인도 요구되는데요.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하면은 아까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들 네. 게임 중독이야 너. PC방에서 뭐 하는 거야? 게임 좀 그만해라 제발. 오락이 너 인생 밥 먹여주냐? 밥 먹어 게임 그만하고. 언제까지 게임하고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개인용, 그러니까 PC랑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다님으로 인해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훨씬 더 확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좀 차이가 있죠. 바로 정확한 지점이고요. 흔히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시대와 게이미피케이션 이전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른바 스마트폰의 존재입니다. 네. 이제 애플에서 이제 이른바 그 아이폰을 처음 등장시킨 게 이제 2008년 정도고 2010년 이후에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존재가 부각이 확 되는 사건이 이제 발발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채우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앱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기다 탑재를 시켰으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두 번 들어갔다 보고 별 재미없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 앱을 개발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패죠. 자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그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수익도 창출을 하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게이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몰두가 잘 안 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한 번 들어오고서 또 한 번 재방문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2010년 정도 전후로 해서 이른바 게이미피케이션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앱에다가 재미를 더 추가하지 않으면 죽은 앱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앱의 흥미도를 높이는 인게이징을 더 높여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기업의 움직임 속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부각이 되고 예. 그러면서 2011년 초에 실리콘밸리 일대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이라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고 그를 시발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역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었고요. 네. 예. 근데 교수님 보니까 동양대에 국내 최초로 게이미피케이션 박사과정이 있다고 오. 들었어요. 네, 너무 네. 정말 생소하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연구들을 네. 하게 되나요?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이 해외에서도 사실은 찾기 힘든데 저희 학교는 한 3년 전부터 게이미피케이션의 이제 석사과정과 이제 최근엔 또 박사과정까지 문을 열어서 많은 이제 아주 게임 쪽에 굉장히 선도적인 분들이 지금 진학을 하고 계십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우리 대학원에 지원을 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 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이제 오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에서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느냐? 당장 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멀티 캠퍼스 구축을 직접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접목시킬까 요런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른바 건강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건강 관련 게이미피케이션 앱 같은 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생들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분들인가요? 그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선생님들 중에는 1세대 혹은 1.5세대 초기 게임 개발자 분들도 계시고요. 뭐 플레이를 열심히 해왔다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라도 나는 아마 게임적인 어떤 것들을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접목을 하고 그쪽에서 어떤 특별한 연구나 아니면 잡을 잡겠다 이런 분들은 네. 누구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어요. 네, 그래도 맞아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정의 어떻게 내리세요? 근데 왜 웃으세요, 교수님? 이른바 메타버스는 늠름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메타버스를 연하는 분들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뭐냐면 메타버스는 이미 2007년도에 ASF 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쵸? 그쪽에서 아예 엄연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physical reality, 하나는 virtual space.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physical reality 하면은 물리적인 현실. 그다음에 virtual space, 가상의 공간. 물리적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좀 더 enhanced,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엄연히 정의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물리적 현실을 보다 더 재밌고 흥미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상의 현실이 왠지 너무 허구정이니까 그거를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술과 그를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죠. 전제 자체를 부정을 하고서 나는 이건 메타버스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굉장히 오도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게임이랑 메타버스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는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게임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메타버스는 어찌 보면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국내에서 많기 때문에 게임의 대체조로서의 무엇인가 그거를 언급하고 싶어서 많이들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메타버스 선도자라고 불리우는 리딩 그룹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좀 보면 네. 그분들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를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신기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한 몇 년 전부터 뭐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왔는데 맞아요. 그 네. 속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좀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좀 짚어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비슷한 것들이 참 많긴 해요. 뭐 스토리라든지 세계관, 뭐 캐릭터 중요한 요소잖아요, 둘 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이제 애플이 그 비전 프로라는 걸 발표하면서 거의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메타버스야라고 불릴 정도의 대단한 성능과 그 기술 구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스페이셜 컴퓨팅, 즉 한국말로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도 어찌 보면은 가상 공간을 구축해 놓고 끝날 게 아니라 가상 공간 안으로 이른바 이제 게이미케이션 전문 용어로는 그거를 헤빗 빌딩이라고 합니다.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헤빗 빌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그다음에 컨텐츠들을 보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이른바 그 가상 세계 구축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버추얼 스페이스를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헤빗 빌딩한 습관 형성이 가능한 기술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거를 뭐 이렇게 헤드셋을 써가지고 마치 그것이 새로운 어떤 판타지를 주는 그런 게이머들한테 그 환상을 제공하는 것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열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는 요즘 세대들, 특히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사로잡는 힘은 아직 없다라고 그 보시는 거죠? 앵커님은 굉장히 이제 지금 진짜 호모 디지쿠스야. 디지쿠스 앵커 하실 만한 그 역량이 충분하세요. 왜냐면은 많은 이제 기사들에서 보면 MZ 세대가 열광한 메타버스라고 나오는데 네네. 저도 이제 여러 이 방송이나 뭐 토론회 같은 데 가보면 알파 세대가 이제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짱이시래요. 짱이네. 메타버스 하면은 많이들 진짜 MZ세대 소위 말하는 20, 30대가 많이 방문할 것 같지만 실제로 10대나 10대 후반이 아니에요. 10대도 안 된 6, 7세, 8, 9세 이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젊은 층, 젊다기보다는 좀 어린 층들조차도 메타버스로 향하기는 하는데 네. 그들은 game like something, 게임과 같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이게 메타버스니까 우리가 그건 아닐 네.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메타버스만큼이나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AI예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제 AI인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메타버스 사업도 AI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메타버스를 독립적인 산업 성공 모델로 초기에 자리매김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되려 메타버스가 이렇게 고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질문에 앞서서. 왜냐면 메타버스니까 버스 떠나기 전에 빨리 다 타! 네. 막 선언적으로 해서 이 부밍업을 했는데 네. 막상 타고 보니 별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 블록체인도 갖다 붙여보고 블록체인의 이제 파생 기술이죠. NFT도 갖다 붙여서 우리의 성공 모델은 이런 거야 라고 했으나 암호화폐나 이쪽 그죠 가상자산 쪽에 출렁이다 보니까 같이 메타버스도 온데간다 없이 지금 소리소문 없이 지금 수그러드는 이런 것인데 그 메타버스의 어떤 꺼져가는 희미한 불빛을 또 한 번 자가 발전하고 싶어서 AI 기술을 붙이는 게 아닐까 하는 저는 다소 처절해 보이는 이런 시도 굉장히 외려 애처롭다. 실제로 게임 산업에서는요.
각종 뭐 3N사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게임 회사들도 그렇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이른바 인공지능 기술은 20, 30년 전부터 게임 회사에서는 이미 적용을 해왔었던 거죠. 특히 이제 NPC에다가 챗GPT를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접 아바타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API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적용을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인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이 NPC가 인공지능 챗봇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구현이 돼 있습니다. 메타버스 진영에서도 그거를 갖다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게임 요소 기술 중에 우리가 채택했어 라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게임과 메타버스를 자꾸 분리하려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저희가 혼나는 건 아니죠, 지금 뭔가. 예,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메타버스가 조금 약간 부진하는데 약간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메타버스와 게임이 함께 공존해서 맞습니다. 빵 뜨면 좋을 텐데요. 네. 아주 앵커로서 자격이 훌륭하십니다. 정리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게임 산업 전반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면은 메타버스를 아까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네. 하나는 이제 가상 공간을 잘 구축해서 거기에 이제 재방문하게 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얘기가 이제 공간 컴퓨팅 기술 이 정도로 정의를 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게임 관련 학과에서는 이거를 20, 30년 전부터 사실은 게임 엔진이라는 기술 툴을 활용을 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과 게임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가상 공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진출을 잘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학 쪽으로의 어떤 풍부한 지식이 있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들은 차츰차츰 좀 떨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상력과 이른바 세계관 연출이라든지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스토리텔링 기술 이런 쪽에 좀 더 본인들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이 꼭 코딩 기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스토리를 잘 짜든다든지 세계관을 잘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 관련 학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게임과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맞아요.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게임과 메타버스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게임과 메타버스는 이제 일단은 즉답을 먼저 드리자면 국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좀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현업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는 정부 부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서 중요한 핫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이제 움직임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앵커분들하고 함께 이제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는 조금 더 완성이 덜 됐지만 게임 쪽으로 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네. 게임은 뭐 중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성의 이슈를 좀 순화해서 좀 착한 게임의 면모를 가져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른바 게임의 순기능이라는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과 메타버스를 이렇게 자로 잰 듯 딱 잘라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할 네.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도적 어떤
관리가 좀 제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의 어떤 상호 공존 가능성을 지금은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직에 계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뭐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도 함께 귀 기울여 보면 좋을 법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공식 마무리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이었어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우리 삶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가, 유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좋아요.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사냥꾼이다. 사냥꾼.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죠. 근데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오조도 가능하다. 재미 그리고 고용도 되고 네, 산업도 네. 일굴 수 있고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사냥꾼이다. 사냥꾼이다. 많은 네. 것들을 잡을 수 잡을 수 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요? 뭘까요? 게이미피케이션은 낚시하네. 그물망이다. 그물망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그물을 쳐두면 그 안에 수많은 고기들을 낚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게이미피케이션 안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도 낚을 수 있어요. 우와. 사람도 낚을 수 있어요. 네. 대유잼입니다. 대유잼 게이미피케이션.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예. 게이미피케이션을 그냥 이것도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한 줄 그냥 5단어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 게 네. 게이미피케이션 makes 만든다. 플레이어를 해피하게 만든다. 예. 그리고 행복전도사네. 그렇죠. 인게이징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사냥꾼일 수도 있고 그물망일 수도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을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현재 또 게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잠깐이나마 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뉴스를 봤던 적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고스톱 계속 쳐볼까 봐요. 오늘 한 판 치고 가시죠. 예. 좋습니다. 네. 게임보다 더 재밌는 정보를 들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